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한번 왔었고, 오늘 또 오게 된 것 같은데, 지난번 강의를 거의 다 들으신 분들이 오셨나요? 네. 그럼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월북하는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요.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의 심리를 한 7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그런 책입니다. 아까 벌써 이미 많이 읽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근거해서 제가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할 텐데, 물론 책에서 다룬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의식이 이상하게 바뀐 분들이라서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생각할 거 생각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쪽에서 북을 뭐 잘못 안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건 다 빼겠습니다. 뭐 일반인들한테 필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극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 같은 민족 아닙니까? 네. 심리적으로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이 책에선 차이를 사실 다뤘지만 사실은 공통성이 더 많죠. 같은 민족이니까. 5,000년 동안 이 땅에서 같이 살아온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통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사람 딱 만나면 우리랑 다르다는 걸 확 느껴지죠. 다르다는 게. 생긴 것도 틀리죠.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틀리잖아요. 근데 북쪽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생긴 건 똑같습니다. 말 통합니다. 문화도 똑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말을 잘 안 통한다고 그러는데,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헐나요. 죄송합니다. 제주도를 뭐 제가 무시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제주도에 제가 강의를 몇 번 갔었는데 그분들끼리 그쪽 사투리 비슷한 거로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만요. 네, 뭐 어쨌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비슷한데 우리랑, 또 어떤 면에서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굉장히 비슷하고 북쪽 사람과 한국 사람은 엄청 다른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 차이가 이제 상당히 발생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5,000년 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강력한 심리적 공통성을 발달시켜 왔는데, 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심리적 차이가 발생하게 됐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사회 제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 제도 속에서 70여 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북쪽 사람들은 사회주의 제도 속에서 70여 년 넘게 살아왔죠. 그럼 당연히 심리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제도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환경이거든요. 환경이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합니다.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고스톱 쳤을 때 점백으로 치다가 점천으로 올리면 사람들의 심리에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눈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막 칠 때 그 태도가 변해요. 그 전까지는 여유롭던 사람들이 마치 뭐 이제 쫓기는 듯이, 그 다음에 뭐 3번 싸우고 이러면 막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작은 규모의 이런 사회 집단에서도 운영 규칙을 바꾸면 심리의 변화가 확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회 제도라는 것은 사회를 운영하는 규칙이나 규범을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7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대하죠. 그래서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북쪽 사람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사회주의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인들의 심리를 알려면 자본주의 제도를 알아야 되듯이, 북쪽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회주의를 알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런 심리를 가진 것은 사회주의 제도가 저런 거니까 이래서 생긴 심리겠구나,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면 이해를 못하죠.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들여다볼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북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특히 북쪽 사람들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회주의를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사회주의 잘 아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자, 근데 어쨌든
한국인들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한국 사람들 사회주의 잘 모르죠. 어려서부터 뭐 초등학교 때 배워본 적도 없고, 대학교 다닌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노동조합 하면 사회주의 교육 시켜줘요? 요새 노동조합도 그런 것도 회피하더라고요. 또 자, 안 시켜줘요. 그럼 사회생활 하면서도 알 수 없고 사회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 사회주의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아, 사회주의잖아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모르면 미워할 이유도 없지 않아요? 아직 모른다면 태도가 없어야 되죠. 근데 왜 싫어할까요? 또 북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지한 상태에 있는데 잘 모르는데 싫어하죠. 이게 이제 뭐 저는 정신병적 증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합리적 사고의 기초에서 사회주의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반대하는 거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반대하지 않으면 색깔 공격당하고 빨갱이로 몰리고 종북으로 몰릴까 봐 무서워서 싫어하는 거. 이건 정신병적 증후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일단 뭔지 잘 모르고 그것 때문에라도 북적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주제는 사회주의가 뭐냐 하는 걸 다루는 건 아니니까 사회주의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는 언급하고 싶습니다. 일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다 써놨으니까 제가 물어보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놀리는 거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PPT를 너무 빨리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게 사회주의의 특징이죠. 생산수단은 뭘 생산수단이라고 합니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생산수단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 토지, 건물 이건 똑같은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뭐 회사, 요새는 돈도 자본이죠. 생산수단이죠. 금융자본. 그 다음에 요새는 지식도 생산수단이 될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윈도우 만들어서 특허권 내면 그때부터 그게 뭐예요? 생산수단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수단, 도구들은 다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이 생산수단을 개인이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원하신다면 빌딩 5개 사도 돼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화나죠. 네, 자본주의가 자유로운 사회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빌딩을 사실 수 있다는 거.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사실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회. 자, 자, 농담입니다. 그 대신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못해요. 북쪽 헌법을 보면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는 금지된다라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은 그럼 사유재산이 없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맞습니까? 사유재산이 없나요? 아, 있죠.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스마트폰, 볼펜 다 개인 소유가 있어요. 심지어 자가용도 살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런데 택시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 택시는 생산수단이잖아요. 똑같은 차지만. 그러니까 자가용도 가질 수 있지만 택시는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 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요한 차이고, 두 번째 차이 하나 더 꼽으라면 우리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들은, 자본주의 나라들은 개인의 생존을 누가 책임집니까? 개인이 각자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죠. 사회주의는요,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국가가. 이러한 사회주의의 철학을 받아들인 자본주의 나라들도 좀 있죠. 북유럽 나라들이죠. 북유럽 나라들은 개인의 생존은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유럽 사회를 혼합 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섞여 있는 사회, 이렇게도 이제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거니까 어느 정도는. 자, 이런 두 가지 정도가 더 많겠지만 일단 사회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랑은 좀 다른 체제 속에서, 다른 사회 제도 속에서 살아왔어요, 북쪽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차이 뭘까요? 돈과 관련된 심리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은 돈 개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개념이 다르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본질은 뭐냐면 돈 개념이 다르다는 것의 본질은 돈에 대한 욕망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이 어떤 것 같아요? 수준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단군 이래 이렇게 욕망 수준이 높았던 적이 없죠. 거의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는 거 같죠. 한국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망 수준이 100이라면 북유럽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수치로 표현한다면 한국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한 50 이하 정도 봐야 됩니다. 훨씬 낮아요. 우리보다 한 50, 40, 3. 그럼 북쪽은요? 5, 10 훨씬 낮아요. 북유럽보다 더 낮아요. 뭐 수치로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비하면 돈에 대한 욕망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이제 북쪽 사람들의 심리의 특징이에요. 일단 중요한 특징.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뭐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진짜로 이럴까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말고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가질 것이다. 돈에 목숨 걸고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정말로 북쪽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욕망이 별로 없을까요? 자,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그 개성공단 아시죠?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10여 년 정도 같이 이렇게 지냈던, 생활을 같이 했던 곳입니다. 자,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돈 밝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 볼 때. 아, 저것들은 왜 이렇게 돈을 밝힐까?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맨날. 저들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날 한 노동자가 남쪽 관리자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그러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그러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저에게 하시겠죠. 먹고 살려고. 한국 사회는 돈 못 벌면 죽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정확한 대답을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런데 북쪽 노동자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못 알아들으니까 뭔가 알아듣게 하나 더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 저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얘기 하겠죠. 더 잘 살려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더 잘 살려면,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믿어요?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는 돈을 더 잘 버는 게 더 잘 사는 거랑 통하는 사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 대답도 한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더 잘 살 거 아니냐, 더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 자, 이제 이해를 하나요? 아니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남쪽 관리자는 야,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자, 어때요? 돈과 관련해서 대화가 잘 안 되죠. 많이 심리적으로 간극이 벌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돈 개념이 다른 것은 당연히 제도의 차이인데, 남쪽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돈 없으면 당장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나만 죽는 것도 아니죠. 내가 만약에 가족을 부양하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돈을 못 벌면 가족도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공포가 굉장히 커요. 돈을 못 벌면 죽는다는 공포. 먹고 살 수가 없다.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 공포가 엄청나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그 공포 없어요? 다 있죠. 한국 사람 다 있습니다. 노후 걱정하는 거, 뭐 자녀 사교육비 걱정하는 거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생존 불안에. 그 다음에 또 한국 사회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제 생존 불안을 겪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은 돈 욕심이 없나요? 있죠. 왜 돈 더 벌려고 그래요? 당장 죽는 상황도 아닌데. 돈을 많이 안 벌면 어떤 일을 당하니까? 무시당하니까. 전 이걸 이제 존중불안이라고 표현합니다. 풍요중독사라는 책에서. 존중불안을 이 한국 사회에 극심하죠. 한국 사회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돈을 못 벌면, 많이 못 벌면 그만큼 존중을 못 받고 그만큼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돈을 좀 더 벌어놔서 외제차를 사든 아니면 뭐 좋은 아파트를 사든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더 존중받고 덜 무시당하니까. 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존중 불안, 생존 불안에 끔찍할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데 뭘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면 실제로 생존 불안 상당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또 많이 벌면 존중 불안도 좀 줄어들긴 하죠. 약간은 해결될 수는 없지만 뭐 월 100 받다가 한 500 받는 직장 다니면 사람들이 조금 존중해 주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돈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저런 불안들 때문에. 자, 그러면 북쪽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 수준이 낮다라는 것은 이 노란 선을 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무서워요. 커피가 여기 노란 선 밖에 있어. 죄송합니다. 이 노란 선이 다 있거든요. 경계선 넘지 말라는 휴전선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 북쪽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 수준이 낮다.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두 가지 불안이 어떤 욕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돈에 대한 욕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 두 가지가 바로 돈에 대한 욕망으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 불안이 심하면 심할수록 돈에 관한 욕망도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북쪽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니까 욕망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는 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그럴까? 자, 생존 불안, 존중 불안이 북쪽 사회에서는 돈에 대한 욕망을 강화하지 않는다. 첫 번째로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 북쪽은 산무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북유럽 나라들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합니다. 대부분. 네, 북유럽 나라들은 유치원은 무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비싸진 않지만. 북쪽은 보육시설부터 다 무료입니다. 싹 다. 그렇고 이제 뭐 무상의료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 나라들은 무상주택은 없죠. 국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제도가 있는데 최근에 기사들을 보니까 그게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북유럽도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북쪽은 무상주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 아닐까요? 또 아세요? 사례? 무상주택 제도가 있는? 저는 모릅니다. 북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북쪽은 무상주택 제도가 있는데요. 북쪽 헌법에 저기 써 있어요. 헌법을 보시면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국가는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는 식으로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에. 법에다 아예 박아놨어요. 무상주택 제도를. 그래서 북쪽 사회를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요? 기사를 보면 인민군들을 투입해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게 나오죠. 네, 싹 새로 집을 지어줘서 입주시키는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집을 잃어서 집이 없다 그러면 국가는 뭘 해줘야 돼요? 집을 지어서 제공해줘야 돼요. 그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제 무상주택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 무상주택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북쪽의 한 그 식당 종업원, 우리에서 종업원이라고 그러지만 그쪽에서는 봉사원이라고 그러죠. 이 식당 종업원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별거 하려고 집 사갖고 집을 나왔어요. 제가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속 친구네 집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이 어딜 찾아갔느냐? 주택 배정과 찾아갔어요. 북은 주택에 대해서 개인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집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한 기관인 주택배정과에서 주택을 일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람들한테 배정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제 주택배정과를 찾아갔죠. 그러고선 이제 얘기한 겁니다. 나 남편이랑 싸워서 집 나왔는데 있을 곳이 없다. 집 줘. 자, 그러면 주택배정과에서 그 여성에게 집을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도 되겠습니까? 줘야 됩니다. 무상주택제도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집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당신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 집을 새로 배정을 해주면 결국 따로 사니까 이혼하더라. 조금 더 참아보시고 화해의 노력을 하시는 건 어떠하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못 준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죠. 왜 주게 돼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무상주택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실업자 있나요? 실업자 없습니다. 국가에서 모두 직업을 제공해 줍니다. 북유럽도 민관합동의 직업소개소에서 직업 알선 이런 걸 해주는 제도가 있긴 한데 북유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그냥 무조건 직업을 제공해 줍니다. 북유럽은 대문 조건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라면 북쪽은 무조건 직업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실업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사람은 다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대체로 어떻게 직업을 가지게 되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자기가 희망하는 직장 3군데를 써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배정이 거의 된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안 됩니다. 의대를 안 다녔고 의사 자격도 없는데 병원 의사 3군데를 써냈다. 그럼 배정 안 해주겠죠? 그건 남쪽에서도 그건 배정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짓은 안 하겠죠. 자기의 능력과 뭐 자질과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갈만한 직장 3개 써내겠죠.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배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북쪽에 실업자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아, 무이탁 노인, 이 길거리를 방황하거나 노숙자가 길거리를 방황하는 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국가가 다 책임지고 보장해 줍니다.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죠. 고난의 군때 일시적으로 뭐 꽃제비 같은 시장에서 번식하는 그런 아이들이 관찰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이제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회는 기본적으로 뭐 혼자 막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막 이래가지고 울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고아, 뭐 무이탁 노인, 고독 사는 청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런 사회라는 거. 자, 이 산무제도가 이제 북쪽이 자랑하는 사회 보장제도인데 이런 것 때문에 박노자 같은 사람은 북쪽 사회를 제3세계형 복지국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3세계형 복지국가라는 말은 제1세계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 복지국가랑은 다르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사회주의권과는 또 다르다. 그러니까 북쪽만의 독특한 복지제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3세계형 복지국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게 있고요. 북쪽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북쪽 사회 배급제가 있죠. 배급제 사회죠. 음악도 들리고. 자, 배급제라는 것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주의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 왜냐? 기본소득 들어보셨어요? 자, 기본소득이 뭐예요? 배급제 아니에요? 홍준표가 잘 얘기했잖아요. 사회주의적 배급제다. 그 새끼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못 얘기했죠.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적 배급제가 당연히 아니죠. 자본주의적 배급제죠. 사회주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수단이 다 국가 소유잖아요. 따라서 생산물과 이윤이 다 어디로 집중돼요? 국가로 집중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급제가 가능한 거고 자본주의는 그게 안 되잖아요. 생산수단을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뭘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돼요? 세금.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요? 생활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생활비. 시장에서 사야 되니까. 북쪽은 직접 배급을 주는데 뭐 식량 같은 거. 자본주의 사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서 생활비를 줘서 각자 시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 사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적 배급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 노란 선에 부담이 좀 있는데, 자, 근데 북쪽은 어쨌든 사회주의 사회니까 배급제를 실시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번 이 책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쪽에서 배급해 주는 게 그냥 식량만 배급해 줄 줄 알고 있었어요. 쌀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식량만이 아니고 음식을 해 먹는데,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념, 조미료 뭐 이런 거 있죠. 간장, 된장, 식용유 같은 거 그런 것도 배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채소, 과일, 사탕, 물고기 이런 것도 배급이 되고, 그 다음에 고기 이거 매일 배급은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배급이 되고, 김장철에는 김장용 배추와 무 같은 게 배급되고, 또 옥류관 식권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좋은 것은 술과 담배에 배급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딴 거는 그렇게까지 부럽지 않았는데
저 얘기를 듣는 순간 상당히 부러웠어요. 아, 지금 북쪽 사회 가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막 들어요. 담배 배급을 받아보고 싶어요. 아, 저는 딴 거 다 떠나서요. 자, 어쨌든 그렇고 이불거리도 이제 배급이 됩니다. 저기 쭉 써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기타 배급이 있고요. 자, 이런 정도로 배급을 해준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러면 북쪽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돈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오히려 생각했죠. 그럼 아까 그 노동자의 반응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그 관리자가 이 시스템을 다 알았다면 그 노동자가 우리는 돈 없어도 먹고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아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놈 미쳤나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 시스템을 알아야 우리가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그 심리. 자, 북쪽 사회는 돈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죽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존 불안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북쪽 사회는 생존 불안이 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존 불안이 심해진 시기가 있긴 있었죠? 한번 언제입니까? 고난의 해군 때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사실 북쪽 사람들이 상당히 풍요롭게 살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미 남쪽과 북쪽을 비교했을 때 언제까지 북이 잘 살았다고 인정합니까? 남쪽에서? 80년대입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70년대라고 빡빡 우기지만 사실상 보면 80년대까지 북이 잘 살았습니다. 북의 생산 지표가 최정점을 찍은 게 80년대 후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북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중국 사람들도 북에 쇼핑하러 왔어요. 중국 못 살았거든요. 그때. 근데 어느 정도의 격차였냐면 그 80년대, 70년대에는 남쪽 어부들이 실수로 북에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서 며칠 있다 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평양을 간 것도 아니고 대체로 뭐 이제 그 항구 도시 이런 데 있다 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오면 충격을 받아요. 너무 생활 수준이 높아서 집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남쪽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갔다 오면 입이 그질그질하지 않겠어요? 근데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하죠. 그래서 참고 있다가 언제 얘기할까요? 막걸리 한 잔 먹었을 때. 네? 막걸리 한 잔 딱 들어가면 이제 입이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야 내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 북에 넘어갔다 왔잖아 걔네들 우리보다 훨 잘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보안법 딱 걸린 거예요.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막걸리 한 잔 걸치면 이제 만세부리 사람도 있지만 어부들이 막걸리 한 잔 걸치면 북에 대해서 갔다 온 얘기를 자꾸 하면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잡혀 들어간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 정도의 격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절대로 풍요롭게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북이 우리를 훨씬 앞섰습니다. 자, 그러면 북쪽이 왜 고난해군을 하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죠. 그게 제일 큽니다. 자, 하루아침에 사회주의 진영이 넘어갔잖아요. 싹 무너지잖아요. 80년대부터 하나씩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91년이 되면 소련이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진영 자체가 붕괴되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이나 베트남은 그때 미국 눈치 보느라고 무서워서 철들 기었잖아요. 북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가하고 하는 쪽이었지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촌에 사회주의 국가는 딱 2개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때 북과 쿠바 정도. 자, 그런 상황이 처했는데 이게 남쪽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회주의가 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서. 그리고 남쪽은 경제적 봉쇄를 해요. 너희는 자본주의잖아. 혼 좀 나야 돼. 이러면서. 그럼 우리 남쪽 경제가 얼마나 버텼을까요? 3일? 금방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북쪽이 딱 그걸 당한 거죠. 91년에. 사회주의 진영이 모조리 자본주의화되면서 북을 압박하고 봉쇄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죠. 거기에 이제 3년간 심각한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고난의 행군을 북쪽이 언제 끝냈어요? 공식적으로는 1998년이고요. 광명성을 쏘면서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마감했다고 선포했고, 근데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상당히 힘들었냐면 2005년 정도까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배급이 정상화된 걸 2005년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부터 북이 외국의 식량 원조를 거부하거든요. 이제 된다, 그만 줘, 왜 이렇게.
그래서 2005년에 배급제가 정상화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2010년 정도부터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다시 시작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경제가 발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북쪽 사회가 고난의 행군을 겪었을 때에만 시각이 고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언제를 생각해요? 고난의 행군 때를 생각해요. 그 전에 풍요도 생각 안 하고 그 이후에 고난의 행군에 극복된 이후에 북쪽도 몰라요. 그냥 고난의 행군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성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의 평양은 고난의 행군 시절하고는 엄청 다르죠? 이게 평양인데요. 뭐 인터넷 뒤져보시면 북쪽에 가면 사진들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그러니까 2017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북을 자주 가셨던 진청규 기자라고 있어요. 지금 토익TV 준비하는. 그분 말씀으로는 자기가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가보고 한 달 전에 갔다. 그러면 또 그 사이에 엄청 변해있대요, 평양이. 식료품 매대에 가보면 꽉꽉 차있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뭐 경제가 미국의 봉쇄가 있지만 북쪽에서 그래서 그 봉쇄가 없을 때를 예견했을 때에 비해서는 성장 속도가 좀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뭐 얘기하는 식량난이 닥치고 뭐 굶어 죽고 어저께 또 이상한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누구를 죽일 때 아버지를 맨 앞줄에 앉힌대나? 아들을 죽일 때? 아, 참 진짜 대단해요, 남쪽 언론들, 그죠? 네, 하여튼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제 고난의 행군 때랑은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의 핵심이 겁니다. 그러면 북쪽 사람들은 언제 생존불안 경험했을까요? 고난의 행군 때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행군 때 생존불안이 심해졌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생존불안을. 우리 남쪽 사람들은 생존불안이 심해지면 돈을 더 벌려고 그러잖아요. 북쪽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국가를 정상화시켜서 해결하려고 하죠. 왜냐? 그걸 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 중에 개인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거고 또 설사 건다 해도 어떻게 자기 혼자 생존불안을 탈출할 수 있나요? 북쪽 사회 시스템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생존불안을 겪더라도 그게 각자의 돈에 대한 욕망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빨리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배급체계를 정상화시키고 사회체계, 복지체계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심리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 북쪽 같은 경우에는 생존불안이 다소 심해진다 하더라도 그게 돈에 대한 욕망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존불안이 돈에 대한 욕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북쪽 사회도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돈에 대한 욕망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북쪽은 과연 존중불안이 있을까? 또 있다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은 존중을 받기 위해서, 즉 무시를 안 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이유는 돈에 의해 사람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초등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은 사회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를 비춰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기는 심리발달 단계로 보면 아동기에 속하는데요. 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이 모방성이에요.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하는 짓을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회를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왜? 초등학생들이 어른들 보고 따라하니까. 그리고 어른들과 달리 대놓고 해요. 애들은. 어른들은 위장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러는데 얘들은 아니에요. 바로 직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비추는 정직한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 초등학생들은 어때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를 평등하게 대합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200충? 아빠 월급이 200만 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인데 아빠가 월급 200 받아요. 그럼 걔는 친구 아니에요. 근데 또 벌레예요. 벌레 축자라고 해서 200충이라고 해요. 놀려요. 경멸하고. 300충이란 말도 있어요.
400중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레 신세를 가달라면 얼마를 벌어야 돼요? 월 400을 벌어야 돼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자, 어쨌든 그 말로만 봐도 한국 사회에서 400 못 벌면 벌레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전거지, 월거지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고, 전세 사는 거지, 월세 사는 거지. 초등학생들이 친구의 재산 정도를 가지고, 친구의 재산도 아니죠, 그 가족의 재산 정도를 가지고 친구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용어가, 새로운 신조어가 100개가 넘어요. 한국 사회에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막 놀리는 거예요. 너희는 임대주택 사니까 인거지다, 저 새끼는. 막 이런 식이에요. 자, 초등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 애들이 누구 따라하는 거겠습니까? 어른들 따라하는 거죠. 날 때부터 차별의식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른들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쪽 사회는 사람을 뭘 가지고 평가할까를 알고 싶다면 뭘 보면 돼요? 북쪽 초등학교 보면 되겠죠. 북쪽의 초등학생들을 보면 나는 50평 사는데 넌 30평 살아 이 거지 새끼야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확실하거든요. 예를 들면 50평 사는 사람 아이들끼리 따로 놀아요. 30평 사는 아이들 따로 놀고 그렇게 벌써 그룹화가 됩니다. 위계가 만들어지는데 북쪽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만약에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친듯이 돈을 모으거나 사기를 치거나 해야 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은 돈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북쪽 사회에서는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머릿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식구를 늘려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런 거죠. 배정가, 주택 배정가에서 1인이 혼자 사는 사람이 와서 집 달라 그러면 1인용 집을 주겠죠? 2명이 결혼해서 두 부부가 와서 집을 달라 그러면 2인이 살 수 있는 집을 주겠죠? 애들이 2명 있다, 4명이다. 그러면 4인용 집을 주겠죠? 우리는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요. 식구가 7명이에요. 큰 집 주겠죠? 뭐 우리는 12명이에요. 그럼 2채 주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쪽은. 그러면 북쪽 아이들에게 있어서 친구가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산다는 건 뭘 의미해요? 아, 가족이 많구나. 너희는 대식구네. 이걸 의미하는 거지 부자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는 뭐 차별하고 이런 게 거의 없고 당연히 뭐 차별까지는 아니지만 한 가지는 관찰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노동당원이다. 그러면 목에 약간 힘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 노동당원이야. 우리 아빠는 아닌데 아 쪽팔 뭐 이런 거 있죠. 그 정도는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북쪽 사회에서는 사람에 대한 존중, 평가 뭐가 좌우한다는 겁니까? 명예라고 봐야 됩니다. 명예. 왜냐하면 노동당원이 의미하는 건 북쪽 사회에서 명예거든요. 뭐 왜 노동당원이 명예냐? 여기 진보당 당원 계십니까? 어때요? 진보당 당원이 되시면 당에서 돈 줍니까? 돈 뜯기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돈 내야 되죠. 노동당 당원들도 돈 내야 돼요. 당을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돼요. 또 진보당 당원 되니까 어때요? 생활이 편해졌어요? 더 힘들죠. 남들 뭐 잠잘 때 일어나서 뭐 열심히 뭐 더 해야 되고 뭐 더 힘들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노동당원도 당원이 되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사실상. 자, 그 예로 하나 들 수 있는 게 작년에 그 아까 얘기했던 엄청난 수해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인민군을 투입했어요. 근데 안 돼.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수재가 많이 나서. 그러면 인민군 투입이 더 이상 안 된다 했을 때 누구를 불렀어요? 당원. 어디 당원? 평양의 수도에 살고 있는 수도 당원들을 불렀죠. 이게 참 남쪽 기준으로 보면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에서 맨날 뭐라 그래요? 평양은 누가 산다? 특권층이 사는 곳이라 그러죠. 게다가 당원은 또 뭐예요? 특권층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수도에 살고 있는 수도 당원들은 뭐죠? 초특권층, 특특권층이죠. 더블 특권층. 근데 수해가 나니까 누구를 불러요? 특권층을 불러서 보내잖아요. 삼매국 가서 집죠. 우리 식으로 하면 수해가 나니까 재벌 회장들 모아서 이렇게 삽지어서 보낸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특권층이 아니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북쪽은 작년에 그렇게 해서 힘드니까 맨 마지막에 부른 게 당원들이었어요. 평양에 있는 당원들. 자,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호소를 하자 30만이 자원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5,000인가 뽑아서 보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수해 복구를 다 끝냈는데 돌아오질 않고 자원에서 다른 데로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칭찬받았죠. 아, 이게 진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당원되면 고생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노동당원은 편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당원이 되면 뭐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습니다. 명예롭죠. 명예를 받죠. 그래서 당원이 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북에서는 당원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진보당만 해도 어때요? 내가 당원 되겠다 그러면 받아주실 건가요? 네, 바로 받아줍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하잖아요. 나 당원 될게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민주당은 1,000원만 내면 진성당원 돼요. 월 1,000원만 내면 너무너무 좋아요. 당원 되겠다 그러면. 노동당원이요. 가서 나 노동당원 될게 그러면 이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추천받아야 됩니다. 추천. 자, 추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돼요? 남들 등쳐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누가 추천을 해주겠어요? 수혜가 났을 때 남들 삽질 한 번 할 때 10번은 해야 추천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추천을 받아서 당원 바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후보당원 돼요. 후보당원 돼서 검열 기간이 있어요. 후보 기간 당원으로서 1년이가 넘어요. 그 기간 동안 당 생활을 정말 잘하고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당원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당원이 되는 것인데 왜 당원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당원이 되면 사람들이 높게 평가해 주기 때문에, 존경해 주기 때문에, 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북쪽의 노동당원들이 특권층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고난행군 때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당원들이었다라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면 고난행군은 견뎌낼 수 없어요.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고난행군 시기에 당원이 제일 많이 살아남고 일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면 그 사회 붕괴돼요. 그런 사회는. 당원이 제일 많이 죽는다면 붕괴되지 않겠죠. 자, 어쨌든 그런 거고, 북쪽 사회에서 또 명예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죠. 국가로부터 받는 훈장이나 칭호, 인민칭호, 공훈칭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또 북쪽에서 많이 존경받는 사람은 영예군인이라고 있습니다. 영예군인. 우리식으로 하면 상위군인이죠. 상위군인. 군복무하다가 뭐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생긴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영예군인이거든요. 근데 북쪽은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뭐가 있냐? 평양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영예군인석이 따로 있어요. 영예군인석이. 식당에 가도 영예군인 우선봉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예군인이라 그러면 특별 서비스를 받습니다. 또 국가적 배급에서도 영예군인은 특별 배급이 나옵니다. 계속 보약 같은 것도 배급해 주죠. 자, 어디 가서 나 영예군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존경받는 거예요. 자, 그럼 북쪽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면, 존경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군대 가서 다쳐야 된다? 그런 끔찍한 생각은 하지 않겠죠.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영예나 명예를 획득해야만 된다라는 거 생각하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존중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북쪽 사회에서 뭘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 불안이든 존중 불안이든 남쪽은 그게 다 돈에 대한 욕망을 강화하는데 북쪽은 돈에 대한 욕망을 강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남쪽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쪽 사회는 돈의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람도 뭘로 움직일 수 없는 사회가 될까요? 돈으로 유인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동기를 돈으로 유발하기 힘들어요. 북쪽 같은 경우. 하나의 예를 들면 예전에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일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에 이제 북쪽 노동자들이 배치돼서 오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배치한 거거든요. 개성공단 가서 일 안 하고. 그럼 이제 그 노동자들이 와서 남쪽 기업주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조국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 여기에. 또 남쪽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조선 기업가들을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제 남쪽의 기업가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 이 새끼들 세뇌를 단단히 받고 왔네. 이빨 정확하게 맞췄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북쪽 노동자는 진짜로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북쪽 노동자들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우리 남쪽 사람들은 보통 왜 일하냐 그러면 대부분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네?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북쪽 노동자는 그게 아니에요. 조국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 이유는 남쪽은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죠. 어때요? 생산수단 가지고 계신 분? 없죠. 네, 우리는 이제 무산자, 노동자입니다. 생산수단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에게 우리의 노동력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을 받아야 생활이 되죠. 근데 북쪽은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없죠. 자본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뭐 특별히 할 게 없죠. 자, 이게 중요한데요. 북쪽 사회는 생산수단이 개인 소유가 금지된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공무원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공무원. 자, 예를 들면 국영 농장이다. 그 사람들은 국가공무원이에요. 북쪽에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공무원. 전 국민이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협동농장 이런 데 남아있다면, 아직 협동적 소유가 남아있다면 그 사람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공무원 정도 되겠죠. 중공무원. 그러나 거의 지금 국영화가 됐기 때문에 전 국민이 거의 공무원화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남쪽의 젊은이들의 꿈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쪽 사회는 한국 젊은이들의 꿈이 실현된 세상. 전 국민이 공무원이잖아. 요건 좀 측면에서 전 국민이 공무원이에요. 하나도 빼지 않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공무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무원이 되면 당연히 무슨 의식이 생길까요? 공무원 의식이 생기죠. 우리 한국의 공무원들도 자기 생활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국가가 월급 주면서 책임지는 거죠. 뭐 격차가 좀 있지만.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그 월급을 받는 대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요구하는 일, 국가가 맡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공무원 의식입니다. 그럼 북쪽 사람들도 공무원 의식이 있다는 것은 나의 생존은 국가가 책임져 주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맡긴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북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공무원 의식이에요. 그래서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든 딴 데서 일하든 생존은 상관없어요. 국가가 무조건 책임지니까, 배급 주니까. 근데 개성공단에 가서 일해달라고 정부에서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곳이다. 남조선 기업가들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갈게. 이래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죠. 돈 벌러 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자, 북쪽 사람들은 이 특유한 공무원 의식이 생겨있다, 가지고 있다. 국가가 맡긴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게 있다. 그걸 완수했을 때 자부심 같은 걸 느낀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 국민의 공무원화가 된다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돈으로 유인하기란 좀 어렵죠. 개성공단에서 남쪽 기업가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유인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근 시킬 때. 북쪽은 야근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거든요. 철저하게 8시 퇴근하는 나라입니다. 8시간 노동하고. 그래서 야근을 거의 안 하는데 남쪽은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근을 시키려고 할 때 뭐라고 시키셨을까요? 네, 돈이죠. 야근 수당 1.5배 주겠다. 저도 그래서 옛날에 야근 많이 했거든요. 저도 시켜주세요 뭐 이랬어요. 할 일도 없고 1.5배 준다 그래서. 자, 노동운동 하고 공장 다닐 때. 자, 근데 북쪽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접근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1.5배 주겠다. 그럼 북쪽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화를 내요. 이 새끼가 나를 뭘로 보고 쥐기뿔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돈으로 유인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돈 벌러 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돈 더 줄 테니까 야근해줘? 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유인해야 돼요?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그거는 너무 뻥이 심할 것 같잖아요. 자, 일단 어차피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곳이라서 왔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야근 안 해주시면 우리 바이어를 일본 놈들한테 뺏깁니다. 아, 그럼 북쪽 노동자들 막 걸기대회 여는 거죠. 조금만의 새끼들한테 이걸 뺏길 순 없다.
철회라도 해드리겠다. 자, 이렇게 하든가. 그런 명분조차 없으면 인간적 호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좀 어렵다. 이거 안 해주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너무 정이 많기 때문에 국조선은 다 해준대요. 아, 그래요? 도와드릴게요. 근데 1.5배 더 줄게. 쪼꼬파이 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남쪽과 북쪽의 차이인데, 계속 나이 들어간 기업주들이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남았고,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나왔다는 거예요. 욕하면서. 미친놈들이 아니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건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남북 관계에서. 남쪽이, 야,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하고 남북교류하고 뭐 문 열고 뭐 그렇게 회담하면 경제 지원해줄게. 그럼 북쪽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모욕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쪽은 그걸 싫어합니다. 뭐 코로나 백신 줄 테니까 문 열어 이러면 속으로 엄청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을 하면 안 되는 나라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북쪽의 지도급 인사들 뭐 정부 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으로 유인이 잘 안 된다 이런 거죠. 왜냐? 시스템과 체제가 다르고 그로 인한 심리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자,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북쪽과 남쪽을 가르는 제도입니다. 또 노란선을 제가 신문했어요. 저 시계가 맞나 제가 확인을 하려고. 네. 자, 북쪽과 남쪽을 또 가르는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뭐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차이죠. 아시다시피 한국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죠.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풀어나가려면 제일 먼저 이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뭐가 개인주의고 뭐가 집단주의냐 하는 거. 그래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어떻게 갈리는 걸까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계속 따져보지 않나요? 자기도 모르게 따져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태어나서 어려서 가정에서 자랄 때부터 따져봐요. 가족과 나와의 관계, 집단과 개인 간의 관계거든요. 근데 가정이 너무 화목하고 사랑에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보통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집단이. 가족과 집단을 더 중시해요. 가족이 있어야 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빠가 매일 때리는 가족, 자녀들을 빼고 마누라도 빼고 형도 나를 때리고 그런 가족에서 자란 아이는 나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죠. 가족 따위는 없는 게 나아.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라나면서부터 나와 개인, 집단 간의 관계,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따져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회생활 하면서 되게 굳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면 집단주의가 되는 거고 심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 집단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면 개인주의 심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개인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집단을 불필요하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주의자들은 집단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단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집단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힘당, 걔들은 다 개인주의자잖아요. 개인을 더 중시하는. 그래서 집단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항상 혼자서 활동하나요? 국힘당으로 모여서 집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국힘당의 이익과 자기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면 걔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개인의 이익이에요. 당을 배신하는 것 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당사에 불도 지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익이 상충하면.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럼 반대로 집단주의자는 개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데 이걸 착각하면 됩니다. 집단주의자도 개인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을. 그러나 집단과 개인 간의 이익이 상충될 때 혹은 충돌할 때는 뭘 선택한다? 집단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런 심리를 가진 계급이 어떤 계급이에요? 노동계급 아닌가요? 자, 노동조합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집단주의죠.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서 공장을 다니면서 나의 이익을 앞세운다라면 노동조합이 들면 안 돼요. 관리자한테 아부하는 게 낫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뭐 똥꼬 이렇게 빨아주기는 훨씬 이렇게 비참한 얘기, 죄송합니다. 아주 천박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사실은 출세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노동조합을 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국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고 다 뭐 때문이에요? 노동자 계급 때문이죠. 그러니까 집단을 더 중시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단주의는 기본적으로 나와 집단 간의 관계에서 집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집단주의 심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파업투쟁 같은 거 할 때에도 나는 개인적으로 파업투쟁을 하는 게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왜? 뭐가 더 중요하니까? 집단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개인 행동을 더 중시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갈린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집단주의를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걸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 노동자들 다 나쁜 놈이 되는 거죠. 특히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자,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집단주의를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나쁜 거로.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착각하기 때문에, 혹은 집단주의를 전체주의로 매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두 가지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개인주의는 어떤 거냐면 야구팀을 예로 들어보면, 개인주의 야구팀은 어떤 야구팀이겠습니까? 각 선수들이 각자 개인의 성공 혹은 성적을 위해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이겼어요. 우연히. 그러면 상금이 나오죠? 어떻게 분배하느냐? 홈런 친 선수가 80%, 안타 친 선수 20%, 나머지는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야구팀이 개인주의 야구팀이에요. 그럼 집단주의 야구팀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모든 선수들이 개인 성적이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서 시합을 해요. 그리고 상금이 나오면 어떻게 분배합니까? 평등하게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이게 집단주의 야구팀이에요. 그럼 전체주의 야구팀은 뭐냐? 감독이 선수들에게 팀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싸우면 나중에 상금을 골고루 나눠주겠다라고 뻥을 쳐요. 그래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이겼는데 상금을 감독이 다 처먹어요. 거기에 항의하는 선수들은 라커를 끌고 가서 빠따를 때려 죽여요. 이게 전체주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전체주의는 개인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단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전체주의는 집단주의의 가면을 쓴 개인주의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의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었습니까? 아니죠.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놈이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뭐라고 뻥을 쳐요?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개념한 공동체를 위하여 이런 집단을 자꾸 내세워요. 그래 놓고선 백성들을 동원해서 죽게 만든 다음에 그걸 누가 다 처먹게 해요? 독점 자본가들이 처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 군국주의도 똑같죠. 일본 군국주의 정치인들도 누굴 대변해요? 민중을 대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기득권층을 대변하죠. 근데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황국, 신민, 국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집단을. 그래 놓고선 가미가제 시켜놓고 이득이 생기면 누가 처먹어요? 자기가 처먹는 거죠. 이건 개인주의예요. 지네가 소수가 처먹으려고 다 가져가려고 누구를 파는 거야? 집단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집단주의와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주의의 극단적 형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집단주의를 나쁜 거라고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사회에 일반화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경우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깨우침이 왔어요. 집단주의가 더 좋다는 깨우침이.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집단주의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또 집단주의적인 어떤 선전을 막 하고 이러면 한국 사회가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집단주의가 일반화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집단주의가 일반화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있느냐 혹은 개인주의가 일반화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개인주의가 일반화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은 뭐냐?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개인의 생존을 책임지는데 그걸 어떤 관계에서 책임져요? 우리는 경쟁 속에서 남들과 싸우면서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다 보면 점점 어때요? 인간관계는 불평등해지죠. 격차가 벌어집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격차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격차하고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왜? 생산수단의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재용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객관적으로. 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심지어 빌 게이츠도 저보다 일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빌 게이츠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재용이나 빌 게이츠보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당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왜 그럴까요? 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거보다는 생산수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이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 격차를 좁힐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사회에서 격차가 있다 한들 이런 격차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점점 불평등 사회가 됩니다.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불평등만이 아니라 노동자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생기고 제가 풍요중독 사회에서 위계사회다 하는 식으로 정말 격차가 많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불평등한 관계로 쭉 사회가 재편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고 결정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일치할까요? 불일치하게 될까요? 불일치하게 되죠. 아까 개인주의 야구팀 예를 들었잖아요.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겨봤자 내가 안타 못 치면 돈 못 받아요. 내가 홈런이나 안타를 쳐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은 일치하는 관계가 아니죠? 팀이 승리한다고 꼭 나한테 이득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불일치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회에서 집단주의가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누가 집단을 앞세우겠어요? 양자 이익이 불일치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GDP 1인당 GDP가 한 3만 몇천 불 됐죠? 근데 어떠해요? 우리가 1인당 GDP가 2만 불이었다가 3만 불 됐을 때 여러분 통장에 얼마씩 들어오셨어요? 기억 안 나요? 안 들어왔어요. 저도 기대했거든요. 2만 불에 3만 불 올랐으니까 얼마 줄까? 안 주더라고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삼성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까? 이번에 또 반도체 때문에 또 지원해주죠. 그래서 삼성이 돈 많이 벌었을 때 각 가정마다 갤럭시가 몇 개씩 왔어요? 하나도 안 왔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경험하죠. 뭘 경험한다?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계속 경험합니다. 국가가 뭐 선진국 대회에 들어서다 그게 뭔데?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난 당장 죽게 생겼는데. 삼성이 잘 됐어. 삼성 잘 되면 뭐 나는 지금 뭐 아무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러면 과연 한국 사람들이 집단을 우선시하겠습니까? 당연히 우선시하지 않죠. 개인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일반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단주의가 일반화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개인주의가 일반화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생산수단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질 경우 불평등이 상당 부분 약화됩니다. 평등해진다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자, 북쪽 사회가 평등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이 생기는 거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이 생기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왜냐? 국가가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기는 불평등에 대해서 더 화를 낼까요? 사회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이 생겼을 때 더 화를 낼 것 같아요. 후자죠, 당연히. 자, 이런 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어떤 가족이 있는데 각 형제들이 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형제가. 근데 각자 직장이 달라요. 그래서 첫째 형은 엄청 더 잘 벌고 둘째는 못 벌고 셋째는 더 못 벌어요. 그럼 이 형제가 서로 간에 칼부림 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자기가 좋은데 취직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족의 돈이 분배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분배를 한다. 근데 아버지가 큰형은 월 500을 주고 둘째는 100을 주고 셋째는 20을 준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사이가 어떨 것 같아요? 형제들이 엄청 나빠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두 형제가 단결해서 칼로 찌르겠죠. 아버지한테 왜 큰형만 500 줘? 막 찌르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시장이 결정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내가 재수가 없지, 좋은데 취직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부를 불평등하게 분배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 폭동이 일어난다. 큰일 나요. 왜? 너무 민감한 거예요. 딱 눈에 보이고 국가가 엉터리로 배분을 하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부의 배분을 너무 비상식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그게 있다 쳐도 티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북쪽 사회 같은 경우에는 박한식이라고 그 북쪽을 자주 갔다 온 전문가인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가 있어요. 나이 든 아저씨, 할아버지. 그분이 책 낸 거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북쪽이 격차가 제일 적은 사회입니다. 임금 격차 같은 게 제일 적습니다. 그건 뭐 책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북쪽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할까요? 불일치할까요? 일치하는 거죠. 국가가 잘 되면 내 배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국가가 잘 되면 내가 받는 혜택이 바로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쪽 사람들은 살면서 계속 뭘 체감하느냐? 국가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겠다. 국가가 힘들어지면 나도 힘들어진다. 라는 체감하는 거예요. 그럼 북쪽 사람들은 뭘 우선시하겠어요? 국가를 우선시하겠죠. 그래서 집단주의 원리가 북쪽 사회에서는 일반화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있다는 거죠. 자, 집단주의 원리 그러면 뭐를 집단주의 원리라고 합니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집단주의 원리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원리를 북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건가요? 아니죠. 어디가 원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삼총사라고 하던데, 삼총사 아세요? 그 달단양하고 막 나와서 세 명이 칼 탁 대고 원 포 올 포 원 그런다면서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거기서 처음에 나왔대요. 자, 근데 뭐 거기서 나오긴 했을 수 있는데 이 집단주의 원리가 조금 널리 통용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북유럽의 협동조합 운동에서부터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북유럽에서의 협동조합에서 내세웠던 구호가 바로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라는 구호였어요. 집단주의 원리. 그리고 지금도 북유럽 나라들 가보면 북유럽은 협동조합의 나라 아닙니까? 엄청난 협동조합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회의실 같은 데 꼭 붙어 있어요. 원폴 올포원이. 그러니까 저 북에서 뭐 갑자기 만들어낸 조작해낸 말이 아니고 저건 옛날부터 협동조합 운동에서 썼던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국가 운영 원리로 법에다 박아놓은 나라는 지구상 유일한 게 북쪽이죠. 북은 헌법에 딱 써 있습니다. 이 북쪽 사회, 우리 사회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리에 의거해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법에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 원리를 국가 운영 원리로 내세운 경우는 인류 역사상 북이 처음인데 저 원리가 뭐 북에서 처음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에서 그걸 국가 운영 원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전 사회의 개인적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협동조합에서는 집단주의 원리 관철이 된다는 건데 아까 북유럽 예를 들면 협동조합은 왜 그게 가능해요? 협동조합 차원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어떻게 돼요? 일치하거든요. 보통 자본주의 주식회사 이런 것들은 1인 1표가 아니죠. 1달러 1표죠. 한마디로 평등하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근데 협동조합은 어때요? 투자금이 얼마이든 1인 1표입니다. 완벽한 평등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원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합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합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합이 잘 되면 나한테 그만큼 배당이 오니까 그걸 불공정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래서 협동조합 차원에서 집단주의 원리가 관철되는 겁니다. 근데 사회로 나오면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일단 노동자 자본가 간의 이익이 상충하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은 전 사회적 범위에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는 사회가 된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집단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집단주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이 집단주의 성향이 지구상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이미. 이건 뭐 엄청난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이런 짓을 하는 민족 아니에요? 지구상 유일무이하게. 또 뭐 월드컵 응원 같은 거 남들은 흉내 못 내죠. 우리만 할 수 있죠.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너희들은 뭐냐 도대체. 자, 우리 민족이 집단주의 성향이 지구상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다. 왜? 5,000년간 이 땅에서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같이 이 땅에서 살아온 민족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왜 우리가 특히 강하냐? 일본, 중국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통일 국가를 만든 이후부터는 내전이 없어요. 기억나시는 내전이 있어요? 경상도와 전라도 간의 내전 이런 거 있어요? 또 함경도와 경상도의 전쟁 이런 거 있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어떨 것 같아요? 근대 사회 이전까지 엄청난 내전이 있습니다. 싸워요, 사람들끼리. 자, 그러면 내전이 없이 적어도 계급투쟁은 있었지만 민족들끼리 사이좋게 살았던 나라, 일본과 중국처럼 피 터지게 내전이 있었던 나라, 어떤 나라 사람들이 집단주의 성향이 더 강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죠.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집단주의 성향이 제일 강해요. 이건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건데 거의 다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강력한 집단주의 성향은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는 항상 주어가 뭐예요? 우리. 저도 계속 우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나죠. 그래서 나의 집, my house, my country. 심지어는 국가도 이 새끼들 my nation이잖아요, 그죠? 나의 국가예요. 내 국가, 내가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우선이죠. 심지어 우리는 애들도 그래요. 우리 집 그러지 아빠 집 안 그래요. 소유권이 아빠한테 있는데 아빠 집이랑 안 그래서 우리 집이를 자기도 공동 소유자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심지어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공동 소유도 아니면서. 근데 그런 걸 쓰면서도 하나도 어색하게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우리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민족인데 북쪽은 어떤 사회가 된 거예요? 집단주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집단주의 성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해졌겠죠. 남쪽은요. 개인주의 성향 때문에 집단주의 성향이 억압되고 있는, 또 훼손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도 한 번씩 터져 나오죠. 촛불이니 뭐니 이렇게 한 번씩. 자, 어쨌든 결론은 지구상에서 북쪽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데 그것이 단순한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민족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가 되면서 더 강해졌다라는 것이고 남쪽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억압되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주의적 잠재력이 큰 민족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집단주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집단주의.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제가 딴 데 얘기를 하면 제가 강의를 헛하게 됩니다. 보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집단주의라고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집단주의 원리로 조직이나 집단을 운영했을 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화목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화목한 관계에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서로 뭐 경쟁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사회에서 살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화목한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화목해진 인간의 세상이 화목해지려면 집단주의 원리로 운영이 돼야 돼요.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느냐? 다들 가족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 원리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집단주의 원리, 개인주의 원리 중에서 집단주의 원리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느끼시지 않나요? 가정은 개인주의 원리로 운영한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돈을 제일 잘 버는 게 아버지다. 그럼 아버지는 집에 가서 맨날 혼자 소고기 구워 먹으면 되죠? 그리고 삼형제 중에 제일 돈 잘 버는 큰형은 집에 가서 혼자 매일 삼겹살 구워 먹으면 돼요. 나머지 두 형제는 라면. 돈 못 버는 노인과 아이들은 굶어야죠. 그래서 아빠가 먹다 남은 소고기 주워 먹고 살면 되죠. 자, 이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피를 서로 같이 나누고 같이 모여 산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집단주의 원리로 운영이 돼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에. 그래서 우리는 집을 개인주의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깨지는 걸 알고 있어요.
혹시 제 말에 의심스러우면 오늘부터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번 돈 내가 혼자 다 쓸 거야 이러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집이 어떻게 되나. 바로 깨져요. 그러면 사회도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도 각자가 돈 벌고 각자가 번 거 다 알아서 자기를 쓴다. 그 사회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불평등이 심해지고 개인이익과 집단이익이 불일치하게 되고 불화가 심각해지고 이렇게 한국 사회처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원리가 아니라 집단주의 원리로 사회를 운영한다. 즉 국가가 모두의 생존을 책임지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화목해지겠죠. 그래서 북쪽은 지금 그런 말까지 쓰잖아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말까지 씁니다. 저는 집단주의가 왜 더 우월하다고 보냐면 다른 거에 다 떠나 심리학자 입장에서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사회를 더 화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집단주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연애하거나 결혼생활에서도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집단주의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일 다투는 게 오잖아요. 넌 왜 너밖에 몰라?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면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주의자로서 잘 행동한 건데 적어도 연애관계나 부부관계에선 어떤 원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집단주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가까운 관계에 들어가면 다 집단주의자예요. 그쵸? 거기서 개인주의하면 막 화내요. 너 왜 개인주의적이야?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갈 미래는 제가 볼 때 집단주의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불평등을 놔두고 만약에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죠. 불평등을 해결하면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사회를 만들면서 집단주의를 선전해야 집단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북쪽이 통합정권이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북쪽 정권은 민중을 매일같이 감시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악랄한 정권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를 앞에 앉혔다고 아들 죽일 때 매랑주에 중앙일보에서 나왔더라고요. 미친놈들도. 자, 근데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아직까지 국가의 교류가 왕성하지 못하고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알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리학으로 접근하면 저는 이건 금방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심리학이 유용하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애를 때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가정폭력이 심각하다. 그래서 경찰관과 심리학자가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애 때렸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때린다 그러죠. 애한테 너 맞았냐 그러면요? 안 맞았다 그래요. 왜? 경찰관 가면 더 때릴 거니까. 맞았다 그러면. 그러면 증거가 없다. 얼굴에 막 타박상의 흔적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경찰관은 더 이상 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심리학자라면 사실 뭐 심리학자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능한 건데 애를 보면 맞고 사는지 맞지 않고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뭐만 보면 돼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매 맞고 사는지 아닌지는. 얼굴 표정만 보면 나타나요. 주눅 들어있는 표정, 긴장된 눈빛, 막 두려움 이런 거 있죠. 맞다 보면 학대를 당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피학대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건 감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북쪽 정권이 포갑 정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뭘 보면 알아요? 북쪽 사람들을 보면 알겠죠. 만약에 북쪽 정권이 정말로 매일같이 저비들을 감시하고 죽이고 학살하고 그런 정권이라면 북쪽 주민들은 다 어떤 심리가 있어야 돼요? 피학대 심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집에서 매일 맞다 보면 정서가 어떨 것 같아요?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럴까요? 아니면 우울하고 짜증이 심하고 화를 잘 내고 이렇게 될까요? 후자겠죠. 다들 아실 거예요. 집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많이 학대당한 아이들은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신경질 정말 잘 냅니다. 짜증도 잘 내고 폭력도 심해요. 자, 근데 개성문화에서 수년간 근무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쪽 사람들이 화내거나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그 몇 년간. 심성, 대체로 차분하고 심성이 좋다. 그리고 다들 머리가 정말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북쪽 정권이 포갑 정권이라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저렇게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북쪽 정권이 포갑 정권이 맞다면 북쪽 사람들은 매일같이 싸움질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몇 년 살면서 화내거나 싸우는 모습을 안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안 보기도 힘들잖아요? 아주 자주 보게 되죠. 신문 기사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짜증, 분노 이런 거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든. 근데 북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체류했던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북쪽 사람들이 화를 잘 안 낸다는 거예요. 짜증도 잘 안 내고 분노도 별로 없고. 그러면 내 맞고 자라는 사람의 특징?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맞다고 생각되면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애를 좀 패야 돼요. 네? 북쪽에서는 포갑 정권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착해진 거 아니에요. 정서가 좋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정서가 밝고 착한 아이로 자라려면 매일 때려야 되겠죠? 자, 농담입니다. 어쨌든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북쪽 사람들이 피약대 심리가 없다. 오히려 건강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지금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담당하신 분이 자꾸 째려보거든요. 시간을 지금 초과하고 있어서 8시가 됐는데 안 끝내니까. 그래서 결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5분 정도 더 쓸게요.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나는 북쪽의 일반 백성들, 북쪽 주민들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한다. 하지만 3대 세습은 용인할 수 없고 그 주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고 착취하고 있는 정권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멋있는 말 자꾸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며칠 전에 나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 들었거든요. 막 자기가 사랑한대요, 북쪽 주민들을.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북쪽 주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자, 북쪽 주민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북쪽 사람들 최소한 뭘로 봐야 돼요?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사람으로. 북쪽 주민들도 사람이라고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북쪽 주민들도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고 판단력이 있고 자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봐요? 지금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은 뭘로 봐요? 좀비 떼는 거잖아요. 뇌가 없는.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의 논리는. 야, 70년 동안 너희들을 감시하고 고문하고 죽이는데 왜 저항을 안 하냐? 너희들 좀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3대 세습이니 뭐 북쪽 정권을 욕한다는 얘기는 결국 누굴 욕하는 거예요? 북쪽 주민들을 좀비 떼로 본다는 얘기죠. 그걸 전제로 깔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북쪽 주민들이에요. 북쪽 주민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고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선택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자기네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좋아했습니다. 다시들 아시다시피 북쪽에는 우리 남쪽과 같은 민중항쟁이라는 게 없잖아요. 70년 동안 없었거든요. 뭐 4.19라든가 5.18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어요. 또 북정권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조차 없어요. 그럼 남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좀비 때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포갑 정권이고 미친놈들 같은 가족이 대를 이어가면서 3명이 해먹고 있는데 그걸 다 만세 부르는 미친 좀비 때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북쪽 주민들에 대한 깔보기죠. 경멸이고. 근데 만약에 북쪽 주민들을 정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본다면, 그들을 존중한다면, 정말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왜 저 사람들이 70년 동안 저항하지 않았을까? 자기네 정권을 지지할까? 그러면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권이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쪽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사고력이 없는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김정은 위원장은 아니야. 우리가 대신 골라줄게. 홍준표는 어때?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북쪽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엄청나게 화를 내겠죠. 야, 네가 뭔데? 우리가 제일 잘 알아. 우리 정치인들은.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괜찮은지 북쪽 사람들이 잘할까요? 우리가 잘할까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럼 우리가 골라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똑같은 자명한 이치를 북쪽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북쪽 사람들도 자기네 정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 사고력, 판단력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정권이 계속 자기들을 괴롭히면 저항을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그럼 그 입장에 서서 북쪽 주민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거기에 출발해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북쪽 주민들은 다 좀비들 봐요. 사고력이 없는 어떤 무대야 이런 거를 이해하고 그걸 전제로 깔고 북쪽 사회로 바라봐요. 이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저는 절대로 남북 간의 화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북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신건강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에만 북에 대해서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이 가능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거 없는 우월주의, 근거 없는 북쪽 주민들에 대한 경멸과 비하, 이거 절대적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는 싶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책에 다 제가 써놨습니다. 네, 책을 보시면 오늘 한 얘기는 다 책에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들어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